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북한산 달동네에서 연탄가스로 죽은 여자아이 귀신 괴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매일같이 귀신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공포영화는 물론이고 야산에 혼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담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4살에서 7살 때까지 매일 보던 귀신. 그때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서울에 있긴 했지만 북한산에 붙어있는 달동네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면 바로 언덕이 보이고 거기로 올라가면 바로 산이었죠. 가끔 토끼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저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엄마, 왼쪽에 아빠가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었죠. 제 발 쪽의 벽을 보면 항상 그것들이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버릇은 21살인 지금까지도 안 없어져서 여름에도 이불로 머리를 덮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곤 하죠. 그것들은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 발 쪽으로 슥 하고 지나가면 저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식은땀만 흘렸으니까요. 그러고는 그것들의 기척이 없어지면 저는 머리 위에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불 속에서는 숨이 막히고 더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불을 들추면 그 바로 앞에서 귀신과 마주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머리카락 속에서 흰저위가 번뜩이는 그 눈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귀신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너 마리의 귀신이 제 발쪽 벽에서 스르르하고 기어나오는 것을 봐야만 했죠. 그때면 양옆의 부모님을 깨우고 싶어지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귀신이 보게 되면 그들은 제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들이 귀신인 줄 몰랐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냥 무서운 것들이었죠. 유령이란 단어를 알긴 했지만 그건 꼬마 유령 캐스퍼한테나 붙이는 단어인 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무섭다고 뭐가 보인다고 때를 몇 번 썼을 뿐. 저희 부모님들은 귀신은 안 믿으시는지라 제가 봤던 것에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냥 달래주기만 하셨어요. 8살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중랑구에 방 2개 있는 작은 빌라에 전세를 들어갔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선사에 들르셨습니다. 왜 들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엄마는 불교를 믿으셨기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절에 한번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와 어머니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것도 인연이라며 그 자리에서 붓으로 달마 그림을 한 장 그려서 주시더군요. 잘 보관해두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스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저는 그냥 어리둥절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그림을 어딘가에 보관하셨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주위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귀신도 안 보고 잠도 잘 잤죠. 아무 일 없이 초등학교 2학년생이 되었고 그러자 부모님은 1층에 책상이 딸려있는 2층 침대를 사주시면서 방 2개 중 하나를 제 방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그 방은 거의 창고로 썼습니다. 그 전에 단칸방에서 살았던지라 굳이 방 1개가 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2학년 때부터 저는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8살이 되고 나서는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침대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 친구들과 팽이를 돌리며 놀던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집계약 서류인가? 그게 어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상해 하시며 왜 이렇게 서류들이 잘 없어지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몇 년째 큰아버지와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집에 서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가 집안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영영 안 나오기도 하는 등의 일이 많았죠. 이상할 정도로 없어지는 서류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 그런 일을 몰랐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것을 알아 뭐라겠습니까? 부모님도 제게 물어보지 않으셨고 말이죠. 그러나 그날은 부모님이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당장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침대에서 자다가 깨서 우연히 방문 쪽을 보았는데 그것이 방문 앞에 서 있더군요. 방문 앞에서 가만히 저를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천천히 뒤집어 쓰고 살짝 구멍을 만들어 귀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죠. 그때서야 저는 그 귀신을 똑똑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귀신의 키도 잘 몰랐지만 이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서 그 귀신의 키나 생김새를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그 귀신은 조그만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5살 정도 되어 보였죠. 을의 처녀 귀신들이 그렇듯 그 애도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 분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서웠고 이불을 완전히 푹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곤 몇 초 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애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못 만나겠네. 라고요. 그 소리에 놀란 저는 빼꼼히 눈만 내밀어 방문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사라졌더군요. 얼마 후 부모님은 전세 서류를 찾으셨고 그 외에 다른 서류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류가 없어지는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서류들이 모두 황색 서류 봉투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봉투에다가 넣는 것은 흔하고 당연한 일이기에 굳이 이상할 것은 없었죠. 그 후 어느 날 저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위쪽을 보았습니다. 침대 밑이었죠. 침대 밑 구석에 무슨 황색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봤지요. 어머니는 서류 봉투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봉투 안에 든 것은 예전에 스님께서 즉석으로 그려주셨던 달마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스님을 만났던 후로 엄마랑 저는 도선사에 몇 번 함께 갔었지만 그 스님을 다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5학년 때와 6학년 때 2번 갔었습니다. 2박 3일간 경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스는 뻔했죠. 당연히 불국사에 들렀고요. 그런데 불국사를 견학하던 중에 어떤 스님이 아는 체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전에 도선사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셨죠. 인사를 하고 뜬금없이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안 보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여자아이 귀신을 떠올렸죠.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스님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를 갚으라고 장난을 섞어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꽤 유명하신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이었죠. 엄마랑 저는 옛날 앨범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 때 사진과 목욕하며 홀딱 벗은 사진 등. 그러다 수영장 사진이 나왔고 어떤 여자애가 제 옆에 있더군요. 수영장에서 친해진 애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인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저를 데리고 가시던 도서관에서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도서관은 규모도 크고 어린이 도서관도 따로 붙어 있는 데다가 꽤 넓은 놀이터도 있어서 놀기 좋았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 수영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여자애가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엄마가 제게 기억 안 나냐고 반문하시더군요. 그 여자애는 저보다 1살 반 정도 나이가 많은 애였고 어렸을 때 같이 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지만요. 그리고 엄마한테 지금은 어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깐 머뭇거리시고는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애는 제 옆집 살던 애였는데 밤에 연탄가스가 새서 가족이 전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 귀신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왜 어렸을 때 벽 쪽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황색 서류 봉투를 계속해서 숨겼는지, 왜 이별 인사를 했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보았던 귀신들은 제게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었고 슬픈 눈으로 저와 가족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 서울의 북한산 인근 달동네에서 살며 귀신을 자주 목격했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한 후 도선사에서 만난 스님에게서 달마도를 받고 그 후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과의 재회, 가족 사진 속에 함께 찍힌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 어린 시절 옆집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여자아이 귀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과 함께 사망했으며 그 이후로도 이 사람 주변에 나타나 귀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결국 이별을 고하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족관. 내가 제이슨 워렌을 처음 만난 건 학교 조별 과제에서 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쪽으로 이사간 지 몇 달 되지 않아 선생님이 조 편성 목록을 나누어 주었고 내 옆에 앉은 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행운을 빈다. 내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다. 제이슨은 교실 저 건너편에서 나를 소심하게 쳐다봤는데 어딘가 연민이 느껴졌다. 벌레 취급당하는 기분이 뭔진 나도 아니까. 제이슨은 긴장한 듯 내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쟤네 아빠 부자야. 완전 갑부라고. 칼리가 입안에 점심밥을 가득 문 채 말했다. 밥 보던 말을 질겅이면서 그럼 좋을 것 같지? 칼리는 누나를 굴렸다. 근데 진짜 수상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걔네 아빠한테 가까이 가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주라고 했어. 칼리의 머리꽁지가 열심히 흔들렸다. 새로운 애한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신난 듯 했다. 이제 좀 알겠지? 칼리가 말했다. 나는 점심으로 나온 햄버거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알겠네. 메아리처럼 따라 말했다. 제이슨을 집에 초대하자. 제이슨은 내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농담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주었지만 걘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도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제이슨 앞에 라자냐 한 그릇을 놓아주었더니 제이슨은 한참 굶던 애처럼 그걸 먹어치웠다. 고마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데 저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가 제이슨의 목소리가 막혀왔고 귀는 빨개졌다. 다음 주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 TV 엄청 커. 제이슨네 집 TV는 벽 한 면을 전부 덮고 있었다. 집이 너무 크다 보니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층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사자와 코끼리의 머리가 박제된 채 걸려 있었다. 제이슨의 아빠는 야생동물 수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고 집안은 무슨 박물관 같았다. 제일 멋진 건 지하실에 있어. 제이슨이 행복하게 말했다. 수족관이었다. 그냥 수족관이 아니라 통로들이 끝없이 꼬여있고 네온등 아래서 반짝이는 물고기들로 가득한 수조들이 있었다. 내가 전혀 본 적 없는 것들도 있었고 상어 수조 위쪽을 바라보자 내 두 배만한 그림자가 물 너머로 흐릿하게 보여서 조금 뒷걸음질 쳐질 정도였다. 나는 수족관을 구경하러 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지만 제이슨네 아빠가 있을 때는 가지 않았다. 그분은 행동하는 게 뭔가 이상했고 제이슨은 아빠가 근처에 있으면 쫄아 있었다. 어느 날 제이슨이 수족관에 특별한 것이 생겼다고 했다. 내가 전에는 못 본 새로운 것. 제이슨은 너무 신나서 몸이 떨리고 있었다. 학교 끝나고 보러 와. 장담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을 걸. 나는 긴장한 채 책상 밑에서 다리를 떨며 하루를 보냈다. 들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이슨이랑 그 얘기를 할수록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제이슨은 손바닥을 핥고는 머리를 뒤로 넘겼다. 걔네 아빠가 가끔씩 뜬금없이 하는 습관이었다. 아빠가 그러는데 엄청 위험한 거래. 절대로 만지면 안 된대. 사실 수족관에 내려가지도 말라고 했어. 제이슨의 목소리가 갑자기 음모를 꾸미는 듯한 톤으로 바뀌었고 난 그게 너무 싫었다. 얘가 뭔 짓을 꾸미는진 몰라도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걔네 아빠를 화나게 하는 건 더 싫었다. 나 그냥 갈까봐. 나는 상황을 웃어넘기려 노력했다. 엄마 아빠가 찾을 것 같아. 그러자 제이슨이 말했다. 딱 5분만 있으면 돼. 너 살면서 그런 여자애는 절대 못 볼 거야. 순간 속으로 혼자 치고 있던 방어막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여자애라고? 나는 멈춰섰다.
여자애처럼 생겼거든. 발까벗었어. 제이슨은 마지막 문장을 속삭이듯 얘기했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채셔 고양이처럼 씩 웃어 보였다. 그 방은 내가 가보지 못한 뒤쪽에 있었다. 입을 커다랗게 벌린 아구들이 있는 복도를 지나고 수조의 조명빛 사이를 날아다니는 엔젤 피시들을 지나가야 했다. 수조는 어두웠다. 나는 차가운 철물 구조의 방 속에서 덜덜 떨었고 제이슨은 불을 켜는 레버를 당기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어두운 물속으로 내 시야도 점점 깊어져 갔고 척추를 타고 소름이 끼쳤다. 제이슨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레버를 당겨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수조 밑으로부터 새하얗고 작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 회색빛 물속에서 떠다니는 여자애를 보자마자 내 심장은 멈추어 버렸다. 빨간 머리카락이 해초처럼 그녀의 얼굴 주변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너무 길어서 수조 전체를 소용돌이 치듯이 채웠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제이슨이 계단 위로 날 끌어올렸고 나는 충격에 빠져서 순순히 따라갔다. 그러다가 탁한 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수조 위까지 도착했다. 바닥에서는 기익대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애는 떠올라서 파란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노야,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쟤 가져도 된대. 16살 생일이 되면 말이야. 제이슨이 소심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어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였다. 나무가 삐걱대고 물이 철썩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몸에 여기저기 난 찢어진 상처들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울리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러는데 제가 좋아한대. 제이슨, 이건 옳지 않아. 나는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간 인어의 두 눈이 확 떠졌고 마치 두 개의 달처럼 빛났다. 제이슨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갑자기 내 팔다리가 잠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수조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물 위에서 무릎을 꿇자 젖은 바닥이 내 청바지의 무릎 부분을 적셔왔다. 인어의 얼굴은 수면 위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제이슨의 비명 소리는 치직대는 백색 소음 마냥 흐려져 갔다. 그녀의 작은 손끝이 수면을 뚫고 올라오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는 공중으로 날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수면을 찢고 들어갈 때까지 그저 밑으로 덤벼들었다. 인어의 머리카락이 나를 감쌌다. 순간 수압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공기가 없으니 폐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물 밖에서 봤던 거랑은 전혀 다른 썩어 들어간 얼굴 하나가 내 얼굴 앞에 자리 잡았다. 숨막히는 물 속에서 비명을 내뱉자 나의 마지막 숨결이 코 위로 방울지며 도망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졌다. 몇 시간이고 배가 아프다가 토를 해서 개어내는 것처럼 나를 채우고 있던 공포가 텅 비워졌다. 인어의 얼굴은 더 이상 죽은 듯한 모습이 아니었고 이제는 수많은 여자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00명까지도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들이 내 앞에서 둥둥 떠다녔고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나에게 남은 건 뼈저리게 아픈 슬픔뿐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가두어져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거라곤 이제 노예로 사는 삶뿐이었다. 그녀의 자매들이 쉬면 속에서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나는 그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입을 보았다. 전부 볼 수 있었다. 제이슨의 아빠가 기계로 인어를 집어 수조로 넣으면서 그녀의 살은 찢어졌고 목에 박힌 마취총 바늘은 그녀의 뼛속부터 체력을 고갈시켰다. 몇몇 장면에서는 제이슨 아빠의 친구들도 보였고 술 냄새는 무슨 화학약품 수준이었지만 물은 한 방울도 없어서 그녀는 질식하며 숨을 허덕였다. 점점 불편해져서 나는 물속에서 힘겹게 팔다리를 움직이며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저들의 편이 아니야.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가 바다에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였다. 어두운 소금물 속에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라곤 은색 거품들 뿐이었다. 아까 여자의 하나가 물속에서 힘없이 갇혀서 남자의 2명이 자길 쳐다보는 것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수치심과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왔다. 나는 간절하게 손을 뻗었고 무언가가 잡혔다. 그녀의 머리카락. 붉은색의 그것은 내 손목에 감겨왔지만 나를 올가매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은 채 차갑고 딱딱한 유리에 손이 닿을 때까지 이끌어 주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보았다. 무한한 별빛 물결 속에 떠있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것은 거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손가락 하나가 수조의 유리에 닿았을 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한 금이 가는 것이 눈앞에 보였다. 그 모든 이들의 손이 느껴졌다. 내 손을 잡은 1000개의 손과 함께 나는 눈을 감고 유리를 다시 한번 두드렸다. 우리는 쏟아져 내렸다. 몸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세상도 거꾸로 뒤집어졌다. 기쁨에 젖어 세상이 떠나가라 지르던 그녀의 비명. 수조의 유리 조각이 내 다리에 박힐 때 고통에 눌려 내지른 나의 비명.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져 가다가 결국 침묵만이 남게 되었다. 뒤돌아보자 제이슨이 보였다. 얼굴은 눈물 때문에 빨개지고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수족관에 혼자 남겨졌고 그곳에는 수조의 잔해에서 흘러내리는 물밖에 없었다. 인어는 사라져 있었다. 우린 한동안 조용히 앉아 우리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했다. 사흘 후 제이슨의 아빠가 실종되었다. 그는 그 동네에서는 꽤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종을 조사하는 경찰들은 그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제이슨이 말하길 경찰들은 이제서야 실종이 된 게 신기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와 그 친구들 무리는 본 적이 없음에도 그들의 사진들이 너무 익숙했다. 결국 시신이 토막난 채 조금씩 발견되었다. 그날 밤 내 방 베개 밑에는 어두운 색의 돌이 숨겨져 있었고 나는 짠 소금내를 맡으며 잠에서 깼다. 가끔씩 내가 그 여자애와 함께 물속에 잠겼을 때 보았던 것들. 그리고 그 끔찍하고 탁한 물속에서 그녀가 내게 보여준 장면들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 인어 너무 친절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야구선수들의 괴담. 지금은 없어진 전주의 쌍방울 레이더스는 약체팀이었지만 1996년 8월 14일부터 1997년 4월 13일까지 홈경기에서 무려 17연승이라는 유례없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의 홈 17연승의 신화에는 김성근 감독의 지도력과 쌍방울 선수들의 투혼 외에도 귀신의 장난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쌍방울과 시합을 위해 전주에 원정 오는 팀들은 원정 숙소인 전주 코어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이 코어 호텔에서 귀신을 봤다는 선수들이 속출했던 것이죠. 전주 코어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은 1992년부터였는데 전주 원정 경기를 위해 코어 호텔에서 머무르고 오비 베어스의 주전타자 김영석과 김상호가 맥주를 잠깐 마시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표정이 전혀 없이 정체불명의 여성이 침대에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석과 김상호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옆방의 동료들을 불렀는데 감독과 동료들은 김영석과 김상호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면박을 줬고 그냥 잘못 본 거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1994년 코어 호텔에 머물던 오비의 포수 박현영이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그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박현영은 도둑인지 알고 남자를 쳐다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 남자의 눈과 코 그리고 입이 없었고 박현영은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져 숨만 컥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현영의 신음 소리를 듣고 옆에 자고 있던 김상호가 깨어났고 전에도 귀신을 본 김상호는 전주에 오기 전 점쟁이에게 받아온 귀신 퇴치 부적을 꺼냈는데 갑자기 침대가 무지막지하게 흔들렸고 둘은 황급히 방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한 달 뒤에도 김상호는 자다가 여자 귀신에게 목을 졸렸다고 합니다. 이후 오비 선수들 사이에선 전주 코어 호텔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 탓인지 전주의 원정 경기에선 유독 패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귀신 탓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후 잠잠하다 싶었던 귀신 목격담은 1996년 다시 시작되었는데 코어 호텔에 머물던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고 귀신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소동을 겪은 현대는 쌍방울에게 패배를 당했고 96년 플레이오프 때는
현대 선수들은 귀신 때문에 코어 호텔에 머무는 것을 거부해 야구장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숙소를 옮겼습니다. 야구계에서는 이 코어 호텔 귀신 소문이 널리 퍼졌고 방송국에서 이를 취재한 적이 있으며 각 구단 선수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는데 코어 호텔은 귀신 소동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나고 현대 선수들이 코어 호텔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하자 손해를 보았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귀신 소동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제소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 코어 호텔은 이래저래 소문과 지리적 악조건 때문에 결국 망했고 이후 이랜드 그룹이 인수했지만 폐건물로 방치되다가 현재는 세이브존 전주 코어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여자. 차로 목적도 없이 훌쩍 혼자서 여행을 떠났지만 니가타의 나가노 쪽으로 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고속도로 요금을 아끼려고 감으로 아무 고갯길이나 짚어서 올라왔지만 역시나 길을 잃어버렸다. 시간은 심야를 지나 인가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가도 산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곤란하다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때 고개를 내려가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했다. 이런 깊은 산 속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내려가 접근해 보았다. 그것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여성이었다. 아이가 갑자기 밤에 울어 산책이라도 하고 있나 싶어서 대단하다 싶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순간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 무언가 이 여자 이상하다. 머리는 부스스한 채였고 옷도 흙탕물로 잔뜩 더러워져 있다. 손과 발은 다친 것인지 여기저기 피로 물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이 여자 맨발로 걷고 있다. 나는 어쩌면 무언가 사고 같은 것을 당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당황해서 차를 세워내리고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나 뒤를 돌아본 여성을 보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유모차에 태운 아기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썩은 시체의 냄새. 눈알 부분은 이미 썩어서 공허하게 비어 있을 뿐이다. 이건 누가 봐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 여자는 아기의 사체를 실은 채 걷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그만 뒤로 휘청거리며 물러섰다. 그러나 넘어지려는 나의 손을 그녀가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 대단한 알력으로 끌어당겨져 그녀와 바로 앞에서 눈을 마주해야만 했다. 눈의 초점이 이상하다. 소위 마시가 있는 상태. 여자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는 돌연히 외치기 시작한다. 패닉에 빠진 나는 여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차까지 도망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냥 어디에나 있는 도시전설에 불과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길을 찾아 산 아래까지 겨우 내려온 나는 한숨도 자지 않고 아침이 된 것과 동시에 파출소로 뛰어들었다. 죽은 아이의 시체와 함께 산길을 헤매는 여자의 이야기 따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을 경찰에게 말했다. 동년배의 경찰은 처음에는 생글생글 웃으며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진지한 얼굴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째서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찰은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경찰의 이야기로는 지난달에 2주 정도 장마가 계속된 다음 오랜만에 날이 개었던 날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 곡에는 비가 계속 내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 금지가 되는 모양이다.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가드레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전화를 했다. 머지않아 경찰이 도착해 약 100m 아래의 절벽을 수색했다. 역시나 절벽 밑에는 떨어진 승용차가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핏자국에도 불구하고 탑승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 사람 역시 현장에 있었고 곧 타고 있던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차의 번호판과 소지품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를 당한 것은 근처에 사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수색은 계속되었고 저녁이 될 무렵 다른 조사원이 아기의 사체를 발견했다. 차가 떨어졌을 때 차 밖으로 떨어져 즉사한 듯했다. 그렇지만 아이의 사체는 기묘했다. 목이 한번 잘려나간 이후
무리하게 호치키스로 목을 다시 붙이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휘관은 소리쳤다. 아이의 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어서 주위를 살펴. 아무래도 아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아들의 사체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에 무리하게 방금 잘려나간 목과 몸을 붙였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의 사체도 발견되었다. 무서운 얼굴로 도움을 청하려 했던 듯 벼랑을 기어오르던 도중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어제 내가 본 유모차를 미는 여자는 귀신이라는 건가? 경찰은 귀신 따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너무 지독한 모습으로 죽은 사체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밤길에서 여자의 목소리와 유모차를 미는 소리를 듣거나 방에서 자고 있노라면 여자가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나 해서 완전히 곤란했어요. 쓴웃음을 지으며 경찰은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마 그 경찰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여자는 이제 나에게 씌여 있으니까. 벽장 안에서 밤새도록 나를 노려보고 있거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왜? 그때 그 여자는 내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는데 내가 거절한 것이 되어서?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그녀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은 당신이다.